어떤 외적인 것 때문에 힘들다면 당신이 힘든 이유는 그 외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판단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지금 그 판단을 없앨 힘이 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2023년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한 주의 중간에 지친 여러분들을 위해 요즘은 매주 수요일마다 나를 다스리는 법, 또 한 번 정신을 예리하게 만들어서 성공으로 가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워드 판주어스의 해법 철학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내가 바뀌면 이 세계는 실제로 바뀐다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책은 스토아 학파 철학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익히 알고 있으실 텐데요. 스토아 학파의 핵심 사상은 마음을 다루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외적인 것을 경계하고 궁극적으로는 내면을 올바르게 다루며 살아라 라고 주장하죠. 이 스토아 학파의 철학은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스토아 학파의 철학을 바탕으로 인생 도전, 그걸 위한 용기에 대해 말하는 라이언 홀리데이의 저서도 제가 참 여러 번 봤을 정도로 좋아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셀프 한계를 삭제해버리고 욕망해야 한다 라는 메시지와 언뜻 보면 상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내면의 평온, 안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요. 역경을 맞는 자세, 그렇게 얻어지는 덕과 진짜 배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면서 새겨들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4단계로 나눠서요, 이 스토아 철학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기본 생각 1단계는 다음과 같아요. 우리는 사건에 반응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건에 대한 우리 판단에 반응하며 그 판단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전개했는지 진짜 쉽게 한번 살펴볼까요? 이 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로는 창시자인 제노, 그리고 세네카, 에픽테토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 실린 표현입니다. 어떤 외적인 것 때문에 힘들다면 당신이 힘든 이유는 그 외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판단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지금 그 판단을 없앨 힘이 있다. 네,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기쁨과 슬픔, 욕망, 두려움 같은 감정들을 느낄 때 그런 건 바로 딱 느껴지는 게 아니라 단계를 거친다고 강조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사건, 반응,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나 견해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숙제는요, 어떤 판단이나 견해가 생겨나는 이 중간 단계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중간 단계를 알아차리는 게 내면의 평온으로 가는 시작점이자 인간의 의지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초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좀 멋있게 말을 해서 그렇지, 이 중간 단계는 다른 말로 그냥 생각이에요. 우리 경험으로 쌓인 신념, 견해, 사고들이 다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야말로 생각의 결이죠. 이 결이 어떤 반응이 들어오면 이제 판단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의 결에 맞는 판단이 계속 반복될수록 이 결은 짙어집니다. 그럼 너무 과하게 짙어진 판단과 견해는 뭘까요? 이게 이제 고집인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요, 어떤 일에 대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되게 중간 단계가 없이 곧바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사건에 대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반응에 자신의 판단이 개입되었을 거라고는 아예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역시 완전히 똑같은 사건이라고 해도 전혀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 가능성조차 못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어떤 사건에 대한 자신의 대응이 옳다고 대단히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 모든 걸 착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착각을 없애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우리가 반응하는 그 근원에 대해 뭐 하나 막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내 생각의 결이 딱 굳어져서 오로지 그 결에만 그냥 딱 맞춰서 반응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스토아 철학의 기본 생각 2단계인데요. 그래서 지금과 다르게 살겠다면, 인생 바꿔보겠다면 생각의 결, 이걸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판단이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자꾸 방해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쌓은 생각의 결이 틀렸다고 결정한 다음에요, 샅샅이 파헤쳐서
뿌리 뽑고 다시 길 들여야죠. 그럼 어떻게 다시 길을 들일 수 있을까요? 스토아 철학에서는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인 반응은요, 대체로 연습을 통하면 뿌리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차리고 그 판단이 내가 원하는 걸 자꾸 방해한다? 그러면 이제 원하는 길로 다시 틀어버리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저자인 워드 판즈워스는 말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한다고 가정해보라. 그 모욕은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떠나서는 의미가 없다. 당신이 불쾌하다고 느낀다면 그건 분명 당신이 그 모욕에 신경을 쓰기 때문일 것이다. 그게 곧 판단이다. 대신 당신은 그 모욕에 신경 쓰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다. 소란한 이웃, 나쁜 날씨, 교통체증, 이런 일 때문에 화가 난다면 이에 대해 당신이 내리는 판단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다. 이런 일이 내게 나쁘다는, 내게 중요하다는, 내가 화를 낼 만하다는 판단인 것이다. 사물과 사건은 이런 생각을 당신에게 들이밀지 않는다. 오로지 당신만이 들이밀 수 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세상의 이런저런 일에 반응한다고 느끼지만 사실 우리는 자기 내면의 일에 반응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가끔은 세상을 바꾸려 애쓰는 것보다 나 스스로를 바꾸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일 때가 있다는 걸 알아차려라. 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스토아 철학의 목표가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보다 정확히는 어리석음과 잘못된 판단, 이걸 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하기 전에 일단 자기 자신을 더 신중하고 예리하게 들여다보라는 거죠. 이 학파가 잘 쓰는 방법이 비교인데요. 이걸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반응을 하는 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럴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요. 나랑 반응이 다른 거죠. 그럼 이 지점에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 내 반응이 당연하지 않은 거였구나 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관찰도 잘해야 하는 거예요. 저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참을 수 없는 일을 그들은 참아내는 것을 보면 당신의 반응은 결국 당신만의 책임이라는 것이 더 뚜렷해질 것이다. 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알고 가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철학자들이 여러분 보고 판단이라는 게 중간에 개입되어 있는데 그걸 왜 못 알아채냐고 타박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롭지 않은 판단, 반응, 이걸 없앨 능력이 있다는 걸 지금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대화를 살펴보시죠. 정신적 동요에 대한 이 모든 논의에서 문제는 하나로 요약할 수 있다네. 그것들 모두 우리 힘 안에 있고 모두 우리 판단의 문제이며 모두 우리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치유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세. 왜냐하면 이 불운들에 휘둘리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온전한 정신을 지킬 수도 없을 테니까. 네, 일상의 사소한 사건들에서요. 여러분 판단을 바로잡는 연습을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쉬울 겁니다. 그런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제 역경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찾아오면요. 우리는 무너지거든요. 스토아 철학의 목표는 이 역경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좌절을 충격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위대한 걸 만들기 위한 재료로 바꿔내는 것.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것과 결을 같이 하죠. 네, 스토아 철학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밖이 아니라 안에서 가치를 찾으라고 하는데요. 지금 안 좋은 이 사건이 장기적으로 더 나쁘게 흘러갈 거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세네카의 서한집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등에 담겨있는 그 인사이트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삶의 조건이란 목욕탕, 사람 많은 곳, 여행길의 조건과 같습니다. 무언가가 당신에게 달려들기도 하고 어떤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기도 합니다. 인생은 고상한 일이 아닙니다. 비틀거리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지칠 테죠. 어떤 곳에서는 길동무를 저버리고 어떤 곳에서는 두려워할 겁니다. 건강한 눈은 보아야 할 것을 모두 봐야 하며 나는 초록색만 보고 싶어 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건 병든 눈의 징후이기 때문이다. 건강한 청각과 건강한 후각은 듣고 맡을 것을 모두 듣고 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마음은 일어날지 모르는 모든 일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네, 여러분, 이렇게 역경을요,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자 좋은 것으로 바꿔내는 데 필요한 재료라고 생각하면요, 사람은 생각과 말에 변화가 생기거든요. 불평해봐야 소용이 없다.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누군가에게 일어났다고 불평하는 건 진짜 부질없고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역경이란 건 손에 잡히는 재료가 되고 조각상이 되는 거죠. 세네카의 서한집입니다. 현자가 불운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불운을 활용합니다. 그는 상아로만 조각을 만들지 않죠. 청동으로도 조각을 만듭니다. 그에게 대리석이나 그보다 못한 재료를 주더라도 그것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조각상을 만들 겁니다. 현자가 부유하다면 부유함 속에서 덕을 보여줄 것이고, 부유하지 않다면 부유하지 않음 속에서 장군이면 장군으로서, 병사면 병사로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으로 감탄할 만한 것을 만들어낼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역경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은 도대체 뭔지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원래 방해물에 부딪혔을 때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불행은요, 용감한 자인지 아닌지, 그걸 이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한다는 거죠. 세네카의 섭리에 대하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역경이 없다면 덕은 시들어 버립니다. 덕에 고난을 견딤으로써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때만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지 알게 됩니다. 선한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움츠러들지 말아야 하고 운명에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위대합니다. 하지만 운명에게 당신 스스로 당신의 가치를 보여줄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만약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면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역경이라는 아이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한테 제대로 보여주려고 이러는구나. 그래서 스토아학파는 역경을 특권이라고 하거든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하죠.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도 여전히 무사하고 현재 때문에 낙담하지 않고 앞으로 올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니 나는 얼마나 운이 좋은가. 네, 스토아학파는요, 결국 역경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를 시련에 빠뜨리는 많은 것들은요, 우리가 일단 그것에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판단은, 이성은 가다듬을수록 더욱더 예리해집니다. 스토아학파가 말하는 덕은요, 바로 이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죠. 네, 여러분, 역경을 재료로 활용할 줄 아는 정신 상태가 되면요, 이제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3단계인 덕이 찾아오는 겁니다. 스토아학파는 어떤 경우든 덕이 행복을 만들어내는 충분 조건이자 필요 조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덕이라는 건요, 건강한 이성과 건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와서 갑자기 무슨 생각해? 라고 불쑥 묻는다면 주저하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습관인 거죠. 이런 건강한 이성, 건강한 판단이 덕을 계속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충분 조건이자 필요 조건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국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죠. 기쁨과 마음의 평화는요, 덕의 부수적인 효과로 따라오는 겁니다. 이 모든 걸 아우른 행복을 일컬어 스토아학파는 잘 존재함, 웰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렇듯 마음을 잘 훈련시켜서 잘 존재함의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운다는 거, 이게 이제 마지막 4단계로 해야 할 일인데요. 이 단계에 왔을 때 사람은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때 그냥 와, 감탄만 하는 게 아니라 흡수를 할 수 있게 돼요. 이 부분에서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엇이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척 자주 만납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지만 하고 싶어 하지 않을 뿐입니다. 보십시오.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정말 마음먹은 사람이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배움은 지식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자신감 부족은 어려움의 결과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우리의 자신감 부족에서 나올 뿐이죠. 네, 여러분, 이 마인드셋이 한 번씩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가 훈련생인 동시에 훈련자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다독여야 합니다. 처음엔 꾸준한 관심과 에너지가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쉬워지거든요. 정신은 채워져야 하는 양동이가 아니라 점화가 필요한 장작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점화를 일으키기까지만 부채질을 하고 장작을 넣어주면요,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정신의 길이 내가 원하는 길로 나는 거죠. 그렇게 길이 나면 앞서 말한 우리 판단, 낡아빠진 생각의 결, 이거
뿌리채 뽑고 비로소 원하는 생각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내가 달라져서 세상이 달라집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당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생각이 당신 안에 확립되고 당신이 자신을 보호할 힘을 어느 정도 얻을 때까지는 지혜를 접하지 않은 자들과 투기장에 들어서는 일에 조심하라. 매일 정신을 불러내 결산을 해야 한다. 나는 하루가 끝날 무렵 휴식에 들어갈 때 나의 정신을 신문했다. 나는 오늘 어떤 면에서 더 나아졌는가? 정신이 매일 판사 앞에 서야 함을 안다면 화는 떠나고 누그러질 것이다. 네, 여기서도 나오죠. 매일 이렇게 건너뛰지 않고 매일 하는 성찰.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요. 나에 대해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의 목표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해서, 내가 그걸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단단해지기 전에는 그냥 떠드는 사람들 있죠. 안 된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현실성이 없다. 이런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충분히 트레이닝을 못했는데 격투기장에 들어가게 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을 정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직 단단하지 못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잠재의식에 소프트웨어가 아직 설치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보다 그거에 대해 훨씬 잘 모르고 생각도 훨씬 적게 했으면서 심지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걸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 말을 계속 듣게 되면요. 시작도 하기 전에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소위 녹아내릴 겁니다. 진짜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아우렐리우스의 말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자주 생각하는 것들의 특성이 바로 당신의 특성이 된다. 마음은 반드시 그것이 자주 하는 생각에 물든다. 그러므로 그러길 바라는 생각들에 마음을 푹 담그라. 생존할 수 있다면 좋은 삶은 가능하다.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는 삶은 죽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각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은 성공 철학의 그야말로 거장이죠. 무려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 활동했던, 많은 이들에게 인생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제임스 알렌의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에 녹아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평온할수록 더 크게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아니, 이 정도의 일이 일어나는 걸 이걸 귀뜸조차 안 해준다고? 라고 원망도 할 법한 사건 사고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도저히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불안과 공포로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운명이 모든 노력을 비웃으면서 성공을 방해하는 것 같죠. 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이제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뭔가 불가사의한 힘 아래에 놓여 있다는 확신마저 들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운명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끝없는 밑바닥으로 나를 추락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오래전부터 시인이나 철학자들은요, 이 운명이란 것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표현하려고 애썼어요. 가령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요, 주인공들이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예감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운명에 지배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자신을 몰고 가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힘에 농락당하는 경험을 계속 거듭하면서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라는 말로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저자 제임스 알렌과 저의 생각은 달라요. 어느 한편에선 운명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라고 보겠죠. 그런데 또 어느 한편에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의지로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내 삶은 내가 만든다. 이 주장은요, 결국 원인과 결과, 이것에 대해 낱낱이 인수분해를 해봐야 진짜 명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즉, 운명을 가르는 어떠한 결과에는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요,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결과는 이제 이 원인에 따른 아주 자연스러운, 말 그대로 결과인 겁니다. 우리는 이 원인과 결과를 모르고 그냥 일어난 일을 뭉뚱그려서 운명이다 라고 퉁치잖아요. 그런데 파헤쳐보면 아니라는 거죠. 대체로 내가 하는 행동은 나라는 사람의 기질과 성격을
표현한 결과입니다. 이 기질과 성격은요,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특정 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인생의 결과를 타고난 운명 때문으로 돌리는 일이 가능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행동에 책임지려고 하는 사고방식이 아니죠. 네, 우리는 반드시 가장 먼저 내가 내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나의 결과값은 내가 선택한 어떤 원인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항상 이 속에 지니고 있어야 인생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운명 그리고 성격이 사는 동안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실 아무것도 노력할 필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이런 가르침을 주는데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나를 표출하는 내면에는 성장 쪽으로 진화하는 속성이 있다. 내 인생을 마주하는 자세는 내면의 기질과 성격이 행동이라는 형태로 표출된 결과다. 행동이 운명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그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주체는 바로 나다. 그 행동에는 내가 키워온 기질, 그리고 성격의 특성을 드러내는 생각과 사고가 전부 들어있다. 결국 내 행동 패턴을 변화시키는 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 그러므로 행동을 실행에 옮겨 나감으로써 내면의 특성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네, 여러분의 사고와 감정은 씨앗입니다. 마음에 뿌리면 그대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저 사람은 진짜 좋은 씨앗을 뿌렸네 싶은 사람이 보인다고 할게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 그 사람도 과거에는 잘못된 판단으로 후회, 실망이 점철된 길을 걸었을 수 있어요. 모든 인생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잖아요. 마치 잘 자라던 식물이 죽고 죽어가던 식물이 살아나는 것처럼요. 비록 지금 여러분 시기가 불은 앞에 딱 놓여 있는 것 같아도 지금 최선의 씨앗을 뿌리면 결국 최선이란 결과를 수확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래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저 인생에서 일어나는 진짜 모든 일은 각자의 내면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것, 여기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고 인생의 단순한 계산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내면을 잘 성숙시켜온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원망할 시간에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기에 바빠요. 이게 바로 정신적 성장이고 평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온할수록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더 빠르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평온한 내면을 유지하는데도 결국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이 이용 가능한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셀프 컨트롤을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이유죠. 이 셀프 컨트롤을 못하면요, 뭐 아무리 돈 많아도 여유라고는 진짜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위기를 재료로 써서 상황을 타개하는 길은 셀프 컨트롤 5단계에 있다고 저자 제임스 알렌은 강조합니다. 네, 일단 내 상태를 깨닫는 것부터 출발하십시오. 셀프 컨트롤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라면요, 사람은 정말 중구난방 일관성 없는 사고와 생각, 욕구나 감정한테 막 휘둘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복잡한 일은 막 피하고 싶어지고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결국 더 움츠러들고 행동 반경이 좁아지고, 반경을 좁히는 것도 모자라서 더 이상 아무 행동도 안 하려고 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태라면요, 자신의 이 내면 상태를 있는 그대로 깨닫는 것부터 셀프 컨트롤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1단계입니다. 관찰 단계예요. 마음의 움직임이나 상태를 관찰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와 닿으실 거예요. 손전등으로 구석구석 살피듯이 마음의 아주 미묘한 움직임이나 변화까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한번 관찰해 보는 거예요. 하루에 나를 잠식시키는 감정이 뭔지, 그 빈도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시고, 분노, 흥분, 우울한 감정에 빠져드는 습관이 딱 있다면 그걸 촉발하는 포인트를 찾는 거죠. 그러면 그 단계로는 이제 2단계, 분석 단계입니다. 자기 분석을 하는 거죠. 내가 주로 느끼는 감정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되는지 구석구석 살펴보면요, 이제 여기서 내 기질이나 성격이 어느 정도 드러나거든요.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 2단계에서는 마음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런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감정이었다가 저 감정으로 딱 변하는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나를 분석하면서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의 움직임과 상태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3단계, 조정 단계예요. 조정 단계에서는 우리 의식의 힘을 조금 빌려올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감추고 싶었던 나의 오점이나 내가 내 스스로에게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게 아닌지, 내 잠재의식에서 끌리는 것과 반대로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다 보면요, 좀 스스로에게 무안하거나 창피해지는 순간이 와요. 이럴 때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반대로 자만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업이 하나 있어요. 내가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부분들을 잘 꺼내서요, 내 잠재의식이 바라는 내 진짜 인생, 내 태도와 내 의식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게 바로 조정이에요. 이 단계에서는 잠재의식의 귀를 기울임에 따라서 어떤 큰 결단이란 걸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면이 약해서 내가 계속 무너지는 건 대부분 내 잠재의식과 의식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잠재의식에서 내가 뿌리고 싶은 씨앗은 A라고 말하는데, 의식 차원에서는 그건 어렵다고 계속 B라는 씨앗을 마음에 뿌리니까 B라는 행동이 나오고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잠재의식은 답답하죠.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외부의 일이 내가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내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때는 A라는 씨앗을 제대로 심기로 결정만 하면 돼요. 그러면 행동과 태도는요, 그거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그냥 딱 정확하게 맞춰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4단계는 이제 적응 단계입니다. 사고와 행동을 내가 뿌린 A라는 씨앗에 맞는 궤도로 위치시키는 단계죠. A라는 씨앗을 잘 심었을 때는 알아서 해결이 되지만요, 대부분은 이 씨앗을 심는 과정에서부터 포기하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과 어쩌면 완전히 다르게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원래 뿌리를 내린 걸 뽑고 다시 심기가 생각보다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룬 사람은요, 방향성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확실하게 알고 자신의 모든 태도와 감정까지 여기에 일치시킨다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확실히 안다는 것 자체가 기존에 그냥 마음대로 심어왔던 씨앗을 뿌리채 뽑고 원하는 씨앗을 제대로 심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은요, 시험대에 오른 상황을 두고 다른 길로 갈까? 포기할까? 이런 식으로 헷갈려하거나 고민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즉, 본인의 정신 에너지를 무의미한 곳에 허비하지 않는 거죠. 오로지 자신의 목적, 자기가 본 그 그림, 본인이 생각하는 그 길을 따라서 그것만 실현될 수 있게 그 길을 갑니다. 셀프 컨트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이죠. 이 길을 계속 가다 보면요, 마침내 5단계 각성에 다다릅니다. 5단계가 각성 단계예요. 정말로 자기 마음을 스위치 한번 탁 켜면 원하는 궤도에 올려둘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때야 비로소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서야 비로소 무언가를 배운다고 합니다. 본인이 가진 지식을 지혜로 바꾸면서 어떤 상황이 딱 닥쳐오면 현명한 생각으로 행동을 하고, 그렇게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거죠. 저자는 이 단계에 이른 사람을 일컬어서 마음의 과학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마음, 생각, 이걸 다스릴 줄 알아야 우리는 원하는 걸 이뤄냅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과 결과는 정확하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인내심도 필요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온갖 문제들과 견딜 수 없는 어떤 것 때문에 계속 힘들고 괴로워하고 또 좌절하고 포기하고 계속 반복한다면요, 오늘 말씀드린 셀프 컨트롤 이 5단계,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부터 해야 결국 원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행동이 나오고 일치성이 생기고 비슷한 것들을 끌어들여서 그때서야 어떤 상황에 막 휘둘리고 지배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를요, 생각, 마음, 정신, 이걸 다스리는 것에만 써도 그건 괜찮아요. 다른 데 힘 빼지 말고 이거부터 하는 겁니다. 저자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네, 여러분, 인생에 우연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인생에 원인과 결과라는 절대적인 법칙이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저자 제임스 할레는 인생에는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인생에는 우연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라는 절대적인 법칙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그 법칙에 따라 항상 있어야 할 장소에 있게 되고, 맞이해야 할 상황을 맞게 되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요, 지금까지 생각해온 일의 결과가 좋든 싫든 내가 심기로 한 그 씨앗, 신념, 그 생각에 가장 잘 어울리는 환경에 살고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현명해져야 합니다. 현명하다는 건 뭘까요?
아는 게 많은 거, 과묵한 거, 이런 눈에 보여지는 것에 대한 설명은요, 현명하다로 표현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생각을 잘 다스리는 것, 잘 다스린다는 것,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궤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현명한 겁니다.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는 삶은 죽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각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다면, 어딘가 휩쓸려서 운명을 탓하고 있다면 당장 생각부터, 마음부터 제대로 잡아주세요. 생각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 특성은요, 보통 천부적으로 막 타고나는 것으로 치부되거든요. 그런데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기질과 성격은요, 생각과 행동의 결합으로 나타난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의지력으로 무조건 바꿀 수 있어요. 저만 봐도 저의 5년 전과 비교하면 이 정도면 사람이 DNA까지 달라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 타고난 기질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생각부터 하셔야 돼요. 이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도 씨앗을 다시 심는 겁니다. 업무량이 적으면 진짜 좋을 텐데 라는 생각만 하면서 살면, 해방될 그 날만 고대하면요, 그 간절함은 해고라는 결과를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정신은 반드시 그것이 맞춘 주파수로만 사고하게 만들고 상상하게 만들고 인생의 흐름을 만들어내니까요. 여러분의 그토록 원하는 인생 흐름을 위해서 지금 바로 이 생각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미루지 마시고요. 더 나은 1시간 뒤를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이용하세요. 그렇게 해보면 진심으로 생각을 바꿨을 때 뭐가 끌려오는지 하나씩 그렇게 마주하게 되면요, 모든 결과에는 필연적인 원인이 있다는 제임스 알렌이 말하는 이 거대한 법칙이 뭔지 진짜 신기한 기분까지도 드실 거예요. 네, 여러분, 저자 제임스 알렌은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일단 원인을 선택하면 결과는 바꿀 수 있다. 인생은 단순한 계산의 문제이다. 인간에게는 행동의 결과를 조작할 능력은 없다. 행동의 질이 결과의 질과 내용을 결정한다. 이 법칙을 완벽하게 소화하라. 그러면 인생은 어쩌면 간단한 계산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 모든 현상과 원인을 파악하다 보면 인생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풀어나가는 방법을 저절로 알게 된다. 틀린 공식으로는 몇백 번 풀어도 틀릴 수밖에 없다. 정확한 방법 그리고 도구만 있다면 단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다. 네, 여러분, 2 곱하기 5는 11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이걸 고집하고 살아갑니다. 그동안 잘못된 공식을 품고 살아왔어도 생각의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걸 인정하면 얼마든지 새 삶을 살 수 있거든요. 한 장의 천 있잖아요. 그 천은 시실과 날실의 완벽한 조화라고 해요. 한 장의 천을 진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미세하게 시실과 날실이 정교하게 교차하면서 한 장의 완벽한 천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인생도 한 장의 천과 같다고 합니다. 시실과 날실은요, 개인의 생각과 사고를 표현하는 생활 방식인 거죠. 인생도 모든 것들이 제 몫을 다하면서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 결국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딱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가야 할 겁니다. 날실이 꼬여 있거나 시실이 너무 엉성해도 결국 촘촘한 천은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질이 안 좋은 실로 천을 짜봤자 좋을 리가 없잖아요. 멋대로 사고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실로 짠 인생이 결코 아름다울 리 없죠. 내 사고와 행동은 날실과 시실이 되어 내가 입을 그 옷을 만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의 원인을요, 다른 곳에서 찾지 말아보세요. 루소가 말했죠. 당신의 사고와 행동 방식, 그것이 바로 재앙의 근원이다. 네, 여러분, 두려움, 이거는요, 나쁜 일에도 배운다는 마음으로 바꾸면 됩니다. 만약 나쁜 일이 나타났잖아요.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분석하세요. 그러면 이 나쁜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내 내면에서 그걸 딱 찾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원인을 없애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진짜 생애 처음으로 내가 배웠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1년 내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한없는 긍정 에너지를 주신 것에 대해 정말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답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까 2달 넘게 많이 고민했는데요. 저희 구독자님들만의 커뮤니티 공간이죠. 더마인드 홈페이지에서 시간 압축 클래스를 누구든지 5일간 수강하실 수 있도록 오픈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 그간 쓰고 읽어왔던 수천 권의 책들 속에 있던 인사이트를 녹여내고자 3달이 넘는 기간 동안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낸 커리큘럼이고요. 이 클래스에서 유튜브와 책에서는 볼 수 없는 깊이를 담고자 했습니다.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삶, 그걸 위한 더 많은 부를 원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부디 이 클래스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